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공중보건이라 일하고 있는 배현준이라고 합니다. 방금 의료계랑 교사 등 소수 집단이 목소리 내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연금개혁 그리고 의료개혁 모두 중산층 이상의 니즈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 공보위로 지방에서 보고 있는 것 등이 모두 공무원 등이 되게 노년층을 눈치를 보면서 일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저희 나라가 저출생에 따른 인구 구조상 앞으로 젊은 세대의 목소리는 반영되기 더 힘들어지고, 노년층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년층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갈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더 침몰하기 전에 혹시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고 젊은 세대의 의견이 더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라는 직군은 약간 그 경주마처럼, 뭐 제 동생도 의사입니다만은 결국에는 교육부터 나중에 의료에 종사할 때까지 한 방향으로 딱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옆을 쓸면서 이렇게 편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좀 어렵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회 참여를 활발하게 할 때쯤이면은 동네 돈 많은 아저씨 정도로 이제 지위가 이제 잡히고 여기저기 이제 행사 있으면 찬조금 내는 역할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것이 국한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어렵긴 하고요. 그런데 저는 뭐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은 다른 접근성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요. 아까 제가 그 건강보험 효율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이 든 세대가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젊은 세대랑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의료 행위에 대해 가지고 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본인이 서비스 받는 것에 대해 가지고 복지 서비스인데 좀 내가 마음껏 써도 되는 서비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원 내고 어디 가가지고 2, 3,000원 내고 가가지고 누가 나를 케어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공간이 다른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대 이상이 돼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그냥 케어 서비스 비슷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1년이 365일인데 1년에 외래 진료를 366번 이상 받으시는 분이 3,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한 분 한 분이 거의 971만 원 정도 되는 의료비를 쓰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외래 진료만으로 가가지고 971만 원 쓴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1,000만 원짜리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냉정하게 이제 개혁적인 메시지를 좀 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의료인들의 현장의 목소리 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개원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970만 원씩 와가지고 써주시는 분들이 고객이거든요. 예, 매일매일 와가지고 환자 1인을 채워주시는 분들인데, 예. 저는 어찌 보면은 좀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꼬여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젊은 세대와 그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서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 그 세대 연대론 또는 세대 포이론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건데요. 다른 세대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 이상의 세대와는 연대를 해야지만이 이런 정치 담론을 관철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2030에 아니면은 뭐 40대 초반까지의 그런 표심을 가지고 다수인 5, 6, 70대의 50대, 60대, 70대의 그런 의견을 상대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체계 하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50대든 아니면 70대든 하나의 세대 정도는 더 끌고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건 그래서 비의료적인 영역에서 그 연대가 이루어지면은 그런 게 좀 발언권을 획득하기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사실 3년 전에 제가 해왔던 거거든요. 네, 3년 전에 제가 했던 건데 사실 그 모델이 깨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030 세대가 단독으로 뭔가 풀어나가기는 어렵고, 다른 한 세대를 붙들어야 되는 그런 과업이 지금 저에게도 그리고 제가 속한 정당에게도 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앞에 손 흔드시는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전에 있는 대학 의과대학에서 본과 2학년인데 지금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지금 이준석 후보님께서 저기 이렇게 바쁜 스케줄 와중에 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후보님께서 아무래도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사실 의과대학은 어떻게 말하면 진짜 이공계 쪽이고 이과 쪽인데 공부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공계식 공부 방식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고, 양치기라고 하죠. 소위 양치기적인 공부가 양치기적으로 막 그 벼락치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학생들이 정작 성적을 잘 받고 막 그 깊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약간 그런 구조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한 사실 어떻게 말하면은 의과대학 공부라는 것이 시대를 지나면서 누적되는 게 좀 많이 심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게 좀 9세대에서는 혜택을 좀 잘 받은 반면 신세대는 그런 혜택도 못 받고 공부하는 양은 늘어나는데 정작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의사 사회 안에서도 좀 신구 세대의 충돌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작금이 현실에서 그런 것을 좀 현명하게 조율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젊은 의사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어떤 의사지요? 젊은 의사들, 신세대 의사들, 네. 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로드맵 비슷한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정책적으로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마음가짐이라든가. 네. 네. 실제로 뭐 당연히 의사들의 교육 환경이라는 것이, 아니면 수련 환경이라는 것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이죠. 그것은 의료인들도 그렇고 그 의료 행위의 대상자가 되는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요. 근데 뭐 그거는 아무래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의 의료 계엄이라는 것이 굉장히 역방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실제로 의과대학 중에 최근에 보면은 그 증원 계획에 따르면은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원의 2배로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거겠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직군인데, 그에 대한 교육이 소홀해져도 관계없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 학부생들 그런 복학에 대해 가지고 뭐 압축해 가지고 한 달 안에 할 수 있다, 2달 안에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오히려 위험해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지금 이제 한 3, 4년쯤 지나가지고 단군 일의 최저 학력을 가진 나이띠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지금 뭐 방학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벌충하고 이런 건 괜찮겠지만은 의료 교육 자체를 어떻게든 편법적으로 줄여가지고 이 사태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는 그거는 되게 위험하다. 의료계에서 봤을 때는, 의료계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암기식 교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이런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뭐 의과 교육을 받진 않았기 때문에 상수라면 제가 아는 척하는 게 될 거고요. 저는 그냥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중에 어떤 계기든지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저보다 훨씬 많이 이 경험이 있는 이주영 의원님이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후보님께서 1초가 가까운 바쁘신 일정 와중에 단순히 강연만 하고 가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포럼 9시부터 계속 참석해 주셔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도 대구 의료 현안 간담회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후보님이었다면 오늘 다른 참석하시지 않은 다른 후보님들처럼 그 좀 더 대선을 앞두고 더 많은 집단에 가서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받으려고 하실 텐데, 상대적으로 의료계는 이제 그런 숫자가 크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 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에서도 그 후보님께서 의료인의 의료사고를 좀 보여야 한다는 되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이제 그
논리적인 저 의견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치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소수보다는 다수를 그리고 의사 같은 특수 집단보다는 좀 대중을 설득해야 되는 일인데 후보님께서는 과거에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도 항상 다수보다는 소수를 생각하시는 그 철학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철학이 정치에서 앞으로 이길 수 있는지 좀 후보님의 그런 정치 철학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습니다. 정치와 우리가 약간 문명과 비문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예전에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어떤 시위를 할 때 그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하시는 방식은 비문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비문명이라 얘기했던 거는 충분히 토론이나 대화로 풀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힘의 논리. 이게 이분들이 장애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기득권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들이 가진 힘 중에 뭔가 위력을 행사했다. 그게 뭐냐면은 장애인의 약자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냥 실제 정책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서울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다니는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그들이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자신들의 상태 변화를 만들어 달라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기괴한 순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 이게 비문명이다 제가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왜냐 이런 형태의 비문명이 한번 허용되면은 대한민국에 꼭 장애인 단체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은 지하철 점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무조건 지하철 점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아이템이 뭐든지 간에 각자 억울한 이유 하나만 그냥 그 밖에다 포장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굳이 개입 안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개입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얘기했던 거고요. 제가 뭐 다른 곳을 갈 수 있었지만 또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저는 뭐 제가 지금 바쁜 시기에 있지만은 구체적인 얘기를 그래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 욕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잘하는 거로 치면은 둘째가 한번 서럽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잘해가지고 그거는 저도 재미가 없어요. 예. 상대가 그리고 너무 이상한 사람이면 어떻게 더 이상하게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예.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적어도 오늘 제가 여기서 듣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관심사로 보여준 내용들은 제가 또 저의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잘 녹여내가지고 다음 주에 있을 또 이 사회 분야에 대한 토론회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 주제 중에 당연히 의료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피상적으로 얘기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먼저 입 풀고 가는 겁니다. 예. 예. 또 혹시 질문 있어요? 예. 이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예. 저 뒤에 맨 뒤에 손 들고 있는 분 할까요? 네, 후보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크게 해주십시오. 네, 후보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직 전공의인 최성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좀 레지던트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필수 불가경한 사고가 났을 때 면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 게 좀 더 있습니다. 현재 판례 같은 걸 보면은 무과실 책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으로 봤을 때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를 그 이미 뭐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서 환자 그 의사는 잘못한 게 없는데 환자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보는데 이미 판례가 나와버린 상황에서 뭐 후보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 이런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재원이 필요할 텐데 그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현재 뭐 건보가 많이 그 바닥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여쭤볼 거는 현재 뭐 직역간 좀 시범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한의사의 뭐 엑스레이 활용이라든지 초음파 활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지금 꽤나 자행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해결 방법이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뒤에서부터 답을 하자 그러면은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열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급여화된 의료 행위 중에서 어떤 것들을 급여화를 지속하고 어떤 것들을 뺄 것인지 어떤 행위에 대해 지원을 드리고 어떤 행위에 대한 지원을 줄일 건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판단을 받아야 될 시점이 곧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노인 선택은 그렇게 급여 대상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건강보험료를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건강보험을 올린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더 클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급여화된 그 항목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아까 저는 뭐 366일을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외래로 가는 분들이라면은 그거는 비정상적인 의료 수혜를 받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럼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이미 벌써 365회 이상 가면은 자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가도록 개정하겠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뭐 꼭 90%가 아니라도 앞 단계에서도 보면은 과도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에 대해 좀 자부담률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개혁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고요. 면책에 대해서는 좀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선택,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금 더 적극적인 의료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라면은 무조건 면책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지금 법적 쟁송이 있을 때 결국 의료인들의 자문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 판단 자체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료적인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에 쟁송이 있어가지고 단순히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법적인 민감한 증언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자문 인증이 같은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법적 분쟁이 있어가지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뭐 의료인들도 사람인데 뭐 수만 명 중에 한두 명이 일탈하지 않을 거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일탈 행위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 의료 행위에 따른 그런 상황은 충분히 저희 이성적으로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후자에 해당한 영역은 전 무조건 면책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보니까 타이머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게 제가 워낙 입에 지금 재갈이 물린 채로 말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 복잡한 얘기를 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의료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되어온 시스템은 유지하고,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 또 그리고 미래의 위협이 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료 분야에서만은 앞서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